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바로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공시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기업은 바로 첨보입니다. 그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 바로 첨보의 질주. 지금부터가 시작인가? 입니다. 먼저 기업 소개를 간단히 전해드리면요. 첨보는 2007년 10월 설립돼 2019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화학물질 및 제품 제조업체로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공정 소재, 2차 전지 소재, 의약품 중간체 및 정밀화학의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원 신소재 등 2개의 자회사와 7개의 계열 회사가 있으며 시가객 첨가제인 아미노 테트라졸, 여기서 시가객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표면을 고르게 할 때 쓰는 액체로 첨보는 이 시가객 첨가제인 아미노 테트라졸에 있어서 국내 점유율 1위, 또 세계 점유율 1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020년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고요. 6월에는 LIFSI 전해질 2공장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매출 1,554억 원, 영업이익 301억 원, 순이익 273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 30%의 성장을 이끈 겁니다. 이렇게 성장을 보여준 첨보가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를 공시했는데요. 1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네. 일단 첨보는 제가 이 최애 종목이라고 하는 이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이 종목 1분 기준 보면 작년 한 6월, 7월 주가는 한 9만 원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이때 이 회사가 지금 500톤의 연간 캐파 물량을 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해서 2023년도까지 6천 톤의 캐파를 좀 만들겠다. 이 캐파의 어떤 확대 물량은 한 12배 정도 이 생산량이 좀 증대되는 그런 어떤 이 공시가 좀 있었는데 당시 저희가 뭐 매체에서도 이 분석 방송을 좀 한번 했었거든요. 네. 첨보의 어떤 성장세 이후에 캐파 증대에 따른 어떤 매출 호조 부분은 2023년도 이후 2025년도까지 장기 관점에서 회사의 성장성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누누이 한 300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300번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당시 9만 원대에 제가 이 제시되었던 이 장기 목표가는 35만 원 1차 이 제시를 좀 했었는데 올해 1월에 21만 3,800원인 신고가 갱신하면서 이미 뭐 140%, 120% 이상의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고요. 네. 지금 이후에 어떤 조정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첨보는 이런 어떤 성장 이 시점 그리고 캐파가 준공이 되는 공장 증설에 따른 어떤 준공 효과 그다음에 시설이 이 완료가 되면서 가동이 일어나는 이 구간마다의 어떤 이 분기 실적이 좀 주목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바로 이제 1분기 보고서 제출이 됐죠. 자, 첨보 보겠습니다. 네, 1분기 보고서 제출 보겠습니다. 5월 10날 어제였습니다. 회사 이제 분기 보고서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연결 기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잠시만요. 네, 마우스 전년 스크린이 동기 너무 대비. 빠르네요. 네. 자, 전년 이 누적에 384억의 매출을 좀 기록을 했는데 올 1분기에는 490억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 71억을 달성했는데 올해 94억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여기죠.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62억의 이익을 달성했는데 지금 동기 대비 97억 원에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지금 이 크게 상승한 그런 어떤 예측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증권가의 어떤 컨센서스는 지금 1분기 매출액이 472억이었어요. 472억 그런데 원이요. 지금 1분기에 벌써 490억을 하면서 증권가의 예측 실적 컨센서스를 좀 상회한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98억을 좀 예측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약간 4억 정도 좀 못 미치긴 하지만 실적적인 어떤 요인에서는 어떤 매출 실적은 호조를 좀 보이고 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증권가의 컨센서스에 맞게 이 회사는 그 이상의 어떤 매출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저는 올해 3분기는 좀 더 주목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분기요. 작년에 대규모의 어떤 시설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반기까지 1200톤 규모의 캐파가 증설이 되면 여기서 시작된 양산 물량이 4, 4분기까지 이어진다면 2021년도에 호실적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다면 2022년도, 2023년도까지의
12배에 넘는 캐파가 그럼 거기서 그냥 이 물거품처럼 이게 끝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2차 전지의 어떤 이 시장 첨보는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아, 전해액이요. 우리가 저기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전해액인데 맞습니다. 첨보는 여기서 12배 넘는 캐파 증설을 통해서 2차 전지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좀 더 시장 점유율을 좀 잡아가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왠지 최애 종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뭐 무료방에서도 누누이 좀 말씀드렸죠. 올 2월달, 3월달에도 한 13만 원대 후반 정도에 좀 내려왔을 때도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 이거는 첨보가 주는 박앤세일이 아니냐. 박앤세일.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매수하셨다면 뭐 최근에도 뭐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지금 큰 오늘은 수익률을 조금 보셨을 것 조정을 같은데요? 받고 있는데 네. 뭐 3월 주가에서는 지금 뭐 19만 원, 거의 뭐 근 20만 원까지 좀 회복을 했다가 지금은 16만 7천 원. 약간 좀 2%대 지금 하락 보여주고 있지만 뭐 결코 걱정할 구간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이 회사는 실적으로는 좀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회사의 캐파 성장은 공시를 통해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신규 시설 투자가 어떻게 실적과 수주로 이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숫자가 찍히고 어떻게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분명 주가는 반응할 겁니다. 이런 확신을 좀 갖고 첨보는 그런 관점에서 조정시 항상 매수 관점이 좀 맞지 않겠는가. 2025년도까지는 이 캐파 증설에 따른 매출 호전은 예상이 된다. 지금 최근 매출액이 2020년도 실적이 1,554억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충 10배 정도의 어떤 캐파가 드러난다. 그래서 전체 공장 가동률을 90%만 잡아도요. 1조 원대 매출을 2025년도에는 좀 기록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어떤 주가 추이를 본다면 조금 우리가 다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시각이 좀 흐름도 좀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설명을 하실 때 대표님의 그 애정이 듬뿍 묻어나서 왠지 이거 대표님의 최애 종목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네, 이렇게 변 대표님의 최애 종목 중 하나이자 또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 그리고 대규모 증설 효과로 2차 전지업체 가운데 중장기적 실적 성장이 가장 기대되는 업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타점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첨보 일봉상 차트입니다. 작년 한 6월, 7월에 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자, 9만 원대 초반으로 좀 보여줬던 이 주가가 지속적인 어떤 조정 이후에 대규모 시설 투자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당시에 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8월 달에 이 실적 보고서를 좀 내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예상외를 좀 뛰어넘는 호실적이 좀 나왔고 하반기 이제 가을에는 이 전기차 시대의 어떤 이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첨보도 이 소재주로서의 어떤 증권가 어떤 추천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단계 좀 시세를 좀 냈었습니다. 이후에 올해 1월까지는 이 회사의 실적 컨센서스가 좀 상회하는 어떤 실적 발표, 그 다음에 견고한 어떤 영업 개선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1월에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좀 이 주가가 좀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이죠. 그렇지만 항상 조정 구간에 매수했다면 바로 19만 원 초반, 20만 원 초반까지 다시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준다. 이게 뭐냐면 실적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1년 후, 2년 후에 달라질 예상 실적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만약에 이 실적대로 이 분기 보고서 또는 이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나와준다면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갖고 주식을 매수해도 있지 않다. 그런데 이미 실적 다 나오고 주식사면 고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정시 관점이 맞고요. 다시 타점을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요 구간이죠. 저는 15만 원에서 18만 원 구간은 꾸준하게 좀 보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18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7만 원에서 15만 원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네. 17만 원에서 18만 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인데 여기서 보통 한 10%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이 맞고 만약에 15만 원을 이탈한다면 13만 원부터는 적극적 매수 구간이에요. 저는 13만 원대부터라면 기회를 준다면 13만 원대 기회를 준다면 포트 비중은 20%에서 30%까지 저는 높여도 좀 괜찮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반응을 했고 이 예상 실적 보고서가 늘 상회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짚어주시면서 매수 구간 타점 17만 원 선에서 18만 원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포트 비중은 10%로 가져가시면서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만약 기회를 줘서 15만 원 이탈한다면 13만 원부터는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20에서 30% 포트 비중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수상한 공시 이어서 살펴볼 기업은 바로 비보존 헬스케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 위기의 비보존 헬스케어, 신약으로 기사 회생입니다. 먼저 기업 소개부터 간단히 하면요. 비보존 헬스케어는 과거 상호명이 루미 마이크로였던 회사로 2002년 8월에 설립돼 2005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LED 전문 회사입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LED 광원을 이용한 다양한 LED 패키지, LED 조명용 모듈, LED 조명용 세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생산품을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70% 이상을 일본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0년 9월 주식회사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집은 89.57%를 인수해 종속회사를 통한 완제 의약품 제조와 판매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453억 원, 영업손실 68억 원, 순손실 204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9년보다 매출은 1.0%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246.5% 증가한 바 있습니다. 순손실은 29.5%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비보존 제약은 의약품 임의 제조 논란으로 제약 바이오 협회를 자진 탈퇴하는 등 식약처의 행정 처분을 예고한 바 있으며 식약처의 행정 조사 결과 의약품에 쓰이는 첨가제를 변경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보존 헬스케어,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3상이 본격화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대표님? 예, 우선 이 비보존 이 그룹이죠. 비보존 제약, 비보존 헬스케어가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 초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바이넥스가 의약품의 어떤 이 함량을 좀 이게 임의 조정하면서 임의 조정 제조 사실이 좀 적발되면서 지금 식약처의 어떤 이 행정 처분을 좀 앞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보존 제약 역시 이 의약품을 임의로 좀 제조했다는 거는 아주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시피를 좀 조정했다. 레시피를. 쉽게 말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자, 뭐 이 어떤 찌개를 끓이는데 자, 여기에는 고춧가루를 2숟갈을 넣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한 2숟갈, 1숟갈 반만 넣었다든가 뭐 약간 어떤 의약품이 없으면 함량을 좀 조절했는데 이게 사실 이 제약업계에 약간 숨겨진 관행이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의약품이 환자의 어떤 생명과도 좀 직결되는 직결됐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태였는데 이 비보존 제약의 최고의 어떤 이 모멘텀은 바로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우리 진통제 복용해 보면은 좀 어떤가요? 좀 이렇게 계속 먹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내성이 쌓여서 한 알로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막 두세 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먹는 타땡땡땡 뭐 펜땡 뭐 이런 네. 거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그런 거 먹는 거로는 이게 중독이 안 됩니다. 오. 여기서 말하는 이 진통제라는 게 뭐 좀 수술 경험이 좀 있거나 시술 같은 거 해본 경험이 있으면 이 마취제 같은 걸 놓거든요. 이게 약간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어떤 마취 효과를 좀 가져가는데 이게 몸에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이 진통제의 어떤 내성 작용 때문에 쉽게 듣지가 않는 거예요. 가끔 그 논란. 5ml 네. 그죠? 5ml 썼는데 막 10ml, 20ml 막 들어가고 막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경험이 없고 아유 당황스러워라. 네. 저는 경험이 없고 왜 가끔 기사에 연예 기사 보면 여배우들 그런 약간 논란 있잖아요. 그런 진통제를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걸까요? 거기까지는 그 프로포폴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는 어머, 영역인데 잘 아시는데? 예. 네네. 일단 뭐 진통제와 내성의 어떤 이 부분이 이 의학제 조사에서 이 관점에서는 이게 인간의 어떤 이 작용 요건에서 좀 내성 작용이라는 이 숙제가 좀 산적했는데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어떤 개발이 많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네. 이 비마약성 진통제는요, 이 진통 효과는 일시적으로 좀 가져가지만 이게 내성 작용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이
반복해서 사용해도 환자의 어떤 통증 절감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통증이라는 게 사실 완화 효과를 갖고 가면은 자생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통증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가 비보존 그리고 비보존 헬스케어의 최대 모멘텀인데 최근에 임상 3상의 어떤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일단 그 최근 어제자 공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 살펴보면 회사는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요. 19회차 전환사채, 무기명시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발행 금액은 100억이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보도록 하죠. 자, 이자율은 표면 이자율이 2%, 그 다음에 만기 이자율이 4%인데 최근에 우리 이 자금 조달 사실 보면 거의 무이자 조달이 좀 많았죠. 네. 그런데 2%, 4%의 어떤 이자를 좀 지급하면서까지 급하게 좀 융통해야 되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그래서 쭉 내려보니까 회사의 어떤 자금 사용 목적 중요하죠. 자금 사용 자, 목적. 자금 사용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납입 대상자는 한국채권 투자자문이고 총 납입 금액은 100억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좀 사용할 것인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금이고요. 임상 3상의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지금 이 비보존 이 헬스케어가 비마약성 진통제의 오피 란제린이 시험용 임상 2상이 이제 승인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 3상의 어떤 IND 신청 나면서 임상 3상 시험이 좀 본격화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임상 시험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그냥 환자 한 명한테 뭐 그냥 약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부분에서 많은 비용들이 좀 들어가고 임상의 어떤 표본 이 임상 환자 수나 대상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비용들은 급증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임상 3상이라는 거는 시판 허가에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그쵸. 마지막 관문이에요. 임상 2상에서도 어떤 유의성의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이 비마약성 진통제의 어떤 이 효과, 병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입증된다면 시판 허가 승인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의약품이 좀 유통될 수 있는 관례인데 지금 임상 3상이 돌입됐다고 해서 이게 시판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 3상에서도 이 임상 시험이 실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성공할 확률은 10%다. 근데 이 회사 비보존 이 헬스케어의 이 비마약성 진통제는 그래도 이 상장 시장에 입성하기 이전부터 이 기술력은 인정받았고 이미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품으로 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분석도 좀 됩니다. 네, 10% 미만이지만 이미 상장 이전에 이 기술력을 보유해 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그래도 상승 모멘텀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대표님, 이렇게 임상 3상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시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면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바이오 회사 투자하는 거는 하나예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개발적인 이 약이 만약에 시판이 된다면 네. 막대한 부와 막대한 수익원을 창출할 것이다. 즉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지분 가치가 날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오 개발이 아직 안 된 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모멘텀인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이 바이오 이 업력들을 보면 이제 과거에 신라젠도 그랬지만 네. 기대감을 많이 갖고 왔던 제약사의 어떤 이 파이프라인이 결국 시중에 크게 이제 시판 허가가 되지 못하면서 지금 이 신라젠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인해서 지금 맞습니다. 개선 기간을 좀 받고 있는 거래 정지 상태 있죠.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역시 시판되었던 약물이지만 이후에 어떤 이 논란이 되면서 지금 거래 정지에 이제 형국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다는 건 지금 바이오 시장의 어떤 바이오 종목의 불신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인데 만약에 회사가 열심히 개발해서 성공된 임상 1상부터 임상 2상과 3상을 거친 이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는 어떤 시판 허가를 통해서 유통이 된다면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요즘 이 화이자의 비아그라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 심장 협심증 이 환자를 대상으로 협심증 치료제 연구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른 요소로 이제 개발이 된 약입니다. 이 약이 개발되고 나서 시판 허가가 되고 나니까 화이자의 뭐 그룹 역사를 새로 쓸 정도로 막대한 돈을 긁어 모았죠. 그래서 이제 제약사의 경우 이 개발 회사가 이 라이선스를 이제 즉 기술 이전을 하는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 지금 오피 란제린의 어떤 임상 3상 유의성의 어떤 결과가 만약에 좋다면 기술 이전도 할 수 있고 이 약이 시판 허가되면서 받는 로열티, 뭐 유통 매출을 그쵸.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뭐 비슷하게 화이자까지 짚어주시면서 박사님이세요 거의. 변스쿨의 영역이 아주 넓어지고 있어요. 박사는 아닙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표님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타점도 잡아주실까요? 네, 지금 이 비버전 헬스케어 지금 구간으로 보면 일봉상의 약간 저점 영역대 좀 볼 수 있다. 네.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는 1,350원, 1,300원대로 좀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이 주가의 1차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1차 지지선 1,500원대, 1,560원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1,560원에서 지금 추세 하단에 좀 머물러 있죠. 네. 주가를 잡고 이 구간 1,300원에서 1,500원 구간에 지금 있어요. 자, 이제 박스권 안에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봉상에도 지금 저점의 영역대다. 이 관점에서는 지금 1,500원의 돌파 시도가 있다면 오피란젤린의 임상 3상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된다면 전고 영역인 2,500원대, 2,000원대, 단기 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이 상승력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 관점에서 지금 매수 타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1,300원에서 1,500원대는 포트 비중 10% 미만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괜찮다. 자, 모멘텀은 임상 3상의 어떤 유의성 부분이에요. 자, 오피란젤린의 임상 3상 이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추세적으로는 2,000원 돌파 여부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시세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상 3상의 모멘텀 짚어주시면서 매수 구간 타점 1,300원 선에서 1,5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포트 비중 10% 미만 분할 매수로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공시 끝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코미팜인데요. 그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 코미팜 생산 재개 매출 타격은 없나입니다. 먼저 기업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이 회사는 1972년 동물의약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동물용 백신 등 동물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임상 병리검사 분석 대행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신규 사업으로는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항암제 및 암성 통증 치료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임상 병리검사 분석 대행 서비스, 그리고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2013년 9월엔 오송 공장 준공을, 2016년엔 호주 공장 취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제조 사업 부문에서는 40년의 제조 기술을 축적한 바 있습니다. 코미팜의 최근 매출액은 371억 6천여만 원으로 전년 동기 354억 8천만 원 대비 4.7%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 54억 원에서 다소 감소한 2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단기 순손실은 직전 연도 232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실현시켰으나 최근 28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폭을 크게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적자폭을 이렇게 크게 감소시킨 코미팜인데요. 이 코미팜이 물환경 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10일간 생산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대표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재개가 되었죠? 예, 일단 뭐 지난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오픈방 회원님께서도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이 생산 중단 소식으로 인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이게 아니다. 사실 이 매출 실적에 어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27일 날 회사는요. 생산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생산 중단 분야는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최근 매출액이 371억이었는데 84%에 해당되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 부분에 313억이 되는 어떤 생산 중단 여파가 있다. 중단 사유는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게 이 물환경보전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주요 시설에 따른 특히 여기 이 동물용 의약품이나 백신 제제, 그다음에 뭐 오폐수의 어떤 이 필요한 어떤 화학물질 같은 것들을 무단으로 만약에 방류하다 걸리면요. 물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이 강한 행정 처분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이 사유가 나와 있죠. 92년도에 준공된 공장에서 지하 배출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일시적 누출로 미처 예상 못했다. 이게 이제
이 건물 공장이 좀 오래된 오래돼서. 거예요. 오래돼서 지하 이 누수가 좀 있었던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된 건데 이건 뭐 고의성은 좀 없죠. 그쵸. 의도적인 어떤 방류나 이런 것들이면 생산 중단에 막대한 좀 영향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일시적인 누출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향후 대책은 회사는 공장 시설 장비에 대해서 주기적인 어떤 점검을 하겠다. 네. 정기적인 사전 예방을 실시한다라고 좀 대책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조업 정지로 생산은 이제 중단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보유 재고가 있기 때문에 판매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좀 이 다소 아무렇지도 않은 이 해프닝을 좀 끝났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산 열흘이 넘었으니까 다시 생산 재개 재개를, 이제 네. 소식이 됐는데 지금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동물용 의약품 제1공장인 이 시흥시 정왕동 소재 공장을 다시 가동하겠다라고 네. 이제 밝힌 겁니다. 그런 좀 웃기죠. 왜 그러면 열흘 만에 있다가 다시 재개될 걸 왜 무섭게 맞습니다. 생산 중단이란 공시도 해야 되고 다시 생산 재개를 또 왜 하냐. 자, 이건 바로 이제 공시 규정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겁니다. 공시의 좋은 취지를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가령 회사가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회사가 숨겨져 있는 어떤 리스크 같은 것들이 부각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못 보죠. 이 체크할 회사는 걸- 너무나 좋은 회사다라고 맹신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고 그냥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대주주가 횡령도 했고 고가에 막 돈도 막 다 비어 있고 감액 손실에 평가 손실에 그냥 겉보기만 이제 깔끔하게 분식하게 해놨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오니까 고가는 거덜나 있더라.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리스크마저도 규정화해서 어떤 사유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면 투자자들에게 알려라라는 것이 이제 바로 공시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생산, 자 만약에 생산이 뭐 6개월간 중단이 됐다. 어떻게 되는 거죠? 370억의 매출액 중에 6개월 조업을 못했다는 건 150억 이상의 매출이 날아가는 거죠. 손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을 좀 피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게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열흘 정도의 어떤 행정처분을 좀 다소 받으면서 지금 약간 있었던 해프닝이었고 회사의 어떤 이 실적적인 모멘텀에는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공시의 중요성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앞으로의 모멘텀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네, 네, 코미팜 모멘텀 뭐 일단 짚어주셨으니까 타점도 네, 짚어주셔야죠. 일봉 잠깐만 보시죠. 네. 코미팜은 지난 우리가 한 4월 달에 저희가 한 차례 좀 다뤘던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동물용 의약품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지금 전략적 신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이 항암제, 그 다음에 암성 통증 치료제에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다. 이 부분이 주 모멘텀이 좀 될 것인데 지금 이 일봉상의 영역대는 지금 저점의 영역대다. 당시 저희가 한 4월 초순에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4월 아마 초순정으로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뭐 저희 주가 부분이 뭐 한 10,000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도 크게 등락폭 관점에서 크게 뭐 밀린 것은 없다. 네. 그렇다면 주가가 좀 왜 흐르는 것입니까? 라고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는 맞지만 회사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약간 정체성이다.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시점에는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는 이 구간에서 충분하게 횡보한다면 한 번 정도 추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이 좀 예측이 되는데 아직은 이런 기간적인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예측을 해드리고 지금은 일봉상의 어떤 저점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아가라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관심을 좀 저희가 가지면서 만약에 10,000원을 이탈한다면 포트 비중 한 5%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나쁘지 않습니다. 10,000원을 이탈한다면 포트 비중을 한 5% 미만으로 조금씩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나쁘지 않다. 왜 많은 비중을 담지 못하냐면 아직은 정체성이 모멘텀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 이후에 모멘텀이 좀 부각될 경우에 주가는 단기 시세를 좀 낼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약간의 조정 기간이지만 전략적 신규 사업인 항암제 그리고 암성 통증 치료제 개발 사업 이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포트 비중은 5% 미만으로 가져가시면서 관심 가지면서 많은 이탈이 있을 경우 포트 비중 5% 미만 조금씩 모아가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한 수상한 공시 함께 해봤는데요. 수상한 공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 3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망이 자감됐을 텐데요. 노유진 아나운서 연결해 오늘 장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